자, 조림학 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무를 심어서 잘 키우자는 의미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세분화된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먼저 산림의 분류 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림의 분류에서는 주로 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첫 번째 파트인 순림과 혼혈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림이라고 하면은 일단 말 그대로 한 수종만 있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한 수종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즉 유리한 수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수종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작업과 경영이 조금은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 수종밖에 없기 때문에 벌채할 때도 다른 어떤 방법 아니면 다른 것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나무로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경관의 어떤 일정합 때문에 조금 다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미관상 또 좀 유리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혼혈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된 산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효, 섞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혼혈임은 순림보다는 또 장점이 많은 편인데요. 다양한 수종이 있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순림보다는 다소 강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수종이라는 게 나무에 따라서 그 형태, 강도, 뿌리 내림 정도가 차이가 나요. 뿌리 내림 같은 경우에도 천근성이나 심근성 개념으로 깊게 박힌 것도 있고 표면으로 옅게 박힌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저항성은 다소 높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뿌리에 대한 뿌리 내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토양이나 수관 같은 공간이 조금은 다소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순림 같은 경우 천근성, 즉 이 뿌리 내림이 조금 옆으로 퍼지는 듯한 느낌의 수종이 많을 경우에는 서로 간의 뿌리가 엉킬 수 있지만, 혼혈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떤 친구는 퍼지게 된다면은 공간 이용이 조금은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리고 유기물 분해가 빨라 양분 순환도 다소 좋은 편이고요. 병해충 및 기타에 대해서 저항성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경우에는 특정 수종이 75%를 넘지 않고 두 가지 이상 혼재된 경우를 혼혈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특정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어떻게 인공림 개념으로 한 수종만 숨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지간한 경우에는 혼혈임이 많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과 순림과 혼혈임처럼 이러한 특징, 정의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순림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한 수종밖에 없기 때문에 간벌 작업이 조금은 편하다, 용이하다. 그리고 단일 개체도 쭉 나열되다 보니까 조금은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림이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해충이 강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한 수종밖에 없기 때문에 저항성이 특정한 해충에 대해서만 발현이 될 뿐, 결국 한 녀석이 감염이 돼버리면 다른 나무들도 연달아서 전파되면서 감염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혼혈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종이 있기 때문에 저항성이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서 전파가 조금 더디거나 잘 안 되게 돼요. 그런데 순림 같은 경우 한 수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녀석이 걸리기 시작하면 다른 녀석들도 같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병충해가 약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금은 감각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동령님과 일령님이 나옵니다. 자, 동령님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보시면은 나무의 나이가 같은 경우, 자, 같을 동자예요. 말 그대로 나이가 같다. 그리고 그 나무의 수령 범위가 평균 임령의 20% 내외이면 동령님으로 취급을 한다.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평균이 10살이고 뭐 12살 내외 정도 있다. 뭐 이러면 동령님을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령님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나이가 비슷하면은. 자, 술림이랑 약간은 비슷하게 갑니다. 뭐다? 조림 및 육림 등의 작업이 간편하다. 왜냐? 나이가 같으면은 작업을 적용하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다량 목재 생산이 가능하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감벌이나 아니면 벌채하는 시기가 비슷해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시기가 비슷하다는 건 한 번에 단위 면적당, 동일 면적당 동시에 자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량, 제적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우량 목재 생산도 가능하다. 자, 근데 이령님은 다양한 나이가 있는 수종들의 모임입니다. 자, 달을 이자예요. 자, 이령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영과 소득이 가능하다. 왜냐?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감벌하거나 벌채도 되는 나무의 나이들을 자르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무들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연차별로 자르다 보니 지속적인 중간 소득, 아니 감벌 소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벌채가 가능하다. 이건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천연갱신에 유리하다. 반대로 동령님 같은 경우에는 인공림 개념이라 천연갱신이 조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병해충의 피해에 대한 정액이 강하다. 자, 이게 동령님과 이령님에 대한 일단 내용인데요. 자, 그리고 또 기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느냐. 자, 보세요. 딱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 문제죠.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의 나이가 같거나 비슷한 거, 우리가 뭐였죠? 같을 동자에서 동령님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정의 혹은 특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 단원인 만큼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천연님과 인공님이 나옵니다. 자, 천연님, 사람의 간섭이 없는 살림을 의미한다. 자, 천연의 살림을 말하죠. 자, 두 번째, 원시림은 재해를 받은 적이 없는 살림을 말하고, 다른 말로는 천여림이라고도 한다. 자, 천여림은 여러 식물이 발달하면서 식생의 층상 구조가 나타난다. 자, 층상 구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높이의 차이에서 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는 작고 큰 나무는 크고 하니까 천연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기 때문에 어떤 층상 구조가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인공림을 보시면은 인위적 간섭을 받는 살림을 말하고, 즉 우리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했다. 인공림. 자, 그리고 인공조림이는 혹은 천연갱신에서 이루어진 살림을 인공림이라 한다. 국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연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곳이 그 안면도라는 곳에 있는데, 안면도에 대략 한 380, 400 정도 헥타르에 이제 천연님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 조금은 드문 어떤 경우라고 보셔도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역사적 문제가 있어서 살림이 많이 좀 황폐해졌다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시 이만큼 키워놨는 그런 개념이라서 국내에서 천연님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그냥 여담이니까 지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제림과 보안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제림, 살림의 하나의 경제수단으로 취급한다. 자, 경제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어떤 자본의 순환 아니면은 수익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목재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영하는 대부분의 목재 및 기타 임산물의 생산수단으로 경제림에 속한다. 자, 보안림은 뭘까요? 자, 보안림. 경제림과는 다르게 생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 경제림과 다르게 간접적 혹은 공익적 이익을 중점으로 두는 살림을 말한다. 아, 조금은 우리에게 뭔가 공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익적 의미란 게 뭘까? 밑에 토사의 유출을 방지해준다. 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붕괴 방지, 생활 환경 보호, 수원 함량의 기능, 명소의 경관 보존과 같은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림과는 반대되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보안림으로 설정된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대략 3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산림을 별도로 지정해서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경제림과 보안림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보시면 국유림과 사유림이 나옵니다. 자, 국유림 소유에 따라서 분류한 것인데요. 자, 아래쪽 설명 보시면 현재 국내 산림의 사유림은 69%, 70%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의 산림이 사유림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유림 그리고 공유림 순서입니다. 그래서 간혹기출에서도 간단한 문제로 다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산림의 형태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유림, 공유림, 국유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넘버 원은 뭐다? 사유림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자, 국유림은 보시면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한 산림, 그리고 공유림의 경우에는 공공복지 증진, 지방재정 확보, 사유림의 경영 시범을 목적으로 한다. 자, 사유림은 말 그대로 개인 소유의 산림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번 내용 단원에서는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적에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물론 서적 자체의 내용을 가능하면은 여러분께서 기출 위주로 외우시기 좋도록 정리한 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기출을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느끼실 수 있게 기출 위주 문제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서적에 있는 내용 보시면 산림의 종류 중에서 순림의 장점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순림이라고 하면 아까 뭐였죠? 한 수종으로 있는 구성된 산림을 말했는데, 자, 장점이 아닌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4번 보세요.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져 무기양료의 순환이 더 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의 특징은 뭐죠? 혼혈임 쪽에 대한 특징이었죠. 자, 다양한 수종이 있다면은 관련 미생물, 즉 분해하는 미생물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순림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개체밖에 없다 보니까 그 개체를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 존재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혼혈임 같은 경우 다양하다 보니까 분해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아닌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령님과 비교한 동용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바라볼게요. 3번 보세요. 자, 숲의 공간적 구조가 복잡하고 생태적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번에 대한 특징도 뭐예요? 자, 구조가 복잡하고 측면에서 안정적이다라는 건 다양한 나이대를 가진 이령님의 특징입니다. 동령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밖에 없다 보니까 구조가 단순할 수밖에 없고요. 생태적 측면에도 나이가 같은 애들끼리 밖에 없으면은 저항성이 약한 애들끼리 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태적 측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련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산림의 역사 부분인데요. 이 역사 부분은 솔직히 여러분께서 가볍게 조금 넘어가셔도 괜찮은 단원입니다. 그동안의 수년 동안의 출제 빈도를 봤을 때 산림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조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쨌거나 뭐예요? 조림학 자체가 심는 게 중요하고 키우는 게 중요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가볍게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될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출제했던 내용 같은 걸 좀 포인트 잡으면서 전부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 포인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질 역사에 대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 고생대에 보시면 실루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중요 포인트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양치식물이 등장했던 시제가 어느 시대인가? 자, 실제 기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양치식물은 보통 포자라 번식하는 원시적인 식물을 말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실루리학이고요. 또 시험에서는 뭘 물었냐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개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언제다? 양치식물이 상륙한 것은 고생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몽기, 석탄기 이렇게 점점점 진화를 해가는데, 자, 그 다음 폐렴기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렇게 뭐 번성하다, 숲이 형성되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필요 없어요. 특징이 아니잖아요. 상륙했다, 혹은, 자, 보세요. 거시식물이 나타났다. 언제 나타나느냐? 폐렴기에 나타났다. 자, 이것도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자, 거시식물이 나타난 시기를 물을 수 있는데, 실루, 데몬, 석탄, 폐렴기 개념으로 낼 수도 있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개념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중생대 백악기 때는 속시식물인 화렵수가 나타났고,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신생대 3기에는 초분율과 증가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 정도만 시기를 보도록 합니다. 자, 양치식물은 실루리학이라는 때 고생대 시절에, 그리고 거시식물이 나타나는 것도 폐렴기라고 하는 고생대 때 나타났다. 그리고 속시식물은 중생대 백악기 때 나타났다. 이 정도만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국내 산림의 변천이 나오는데요. 국내 산림의 변천 쪽도 그렇게 문제에서는 다른 적이 거의 없다, 전무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여러분께 그냥 가볍게 보시거나 바로 그냥 지나가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서적에도 있겠지만은 기출문제 한번 바로 아래쪽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은행나무 등의 거시식물이 출현한 시기 언제냐? 자, 아까 우리 거시식물 언제였죠? 폐렴기. 그리고 그 폐렴기는 고생대에 속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요런 류의 문제들이 간혹, 정말 간혹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쪽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출현 시기 정도만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조림 일반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림 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수목의 종의 기본 단위로, 종을 기본 단위로 하고 변종, 품종, 영양계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 수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은 바로 종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요, 다음 중 수목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라 하는가? 그럼 종, 변종, 품종, 영양계 이런 게 나올 텐데 답은 종이 되겠죠. 자,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변종. 포인트를 보면은 변종,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 자, 키워드가 딱 있습니다. 자, 종은 여러분께서 기본 단위다라는 걸 알고 가시고요. 변종은 말 그대로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품종 같은 경우에는 생물 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위입니다. 오케이, 어디다? 종의 하위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임업상의 품종은 통상 지리적 분포에 의한다. 뭐 이런 거 지나가고요. 자, 영양계 같은 경우에는 수목의 전목, 산목 등의 무성 증식으로 한 개체가 증가시켜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개체군이다. 자, 공부를 좀 여러분께서 하신 요령. 일단은 공부라는 것은 다 알고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암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키워드를 남겨놓으면 좋아요. 어차피 필기에서는 문장에서 결국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 키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목의 종이라는 것은 기본 단위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우리 그 산림이던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변이라는 것이 바로 변종, 그리고 종의 하위 단위가 품종, 그리고 영양계는 뭐다?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개체군을 가진 특징이 있다. 자, 이런 식의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말의 단어의 정의, 의미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 당연히 키워드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형태에 따른 분류. 자, 형태, 즉 어느 정도의 키 같은 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목과 교목이 나옵니다. 자, 관목이라고 하면 성숙한 단계의 수고가 5에서 6m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수종으로는 그 정도 크는 애들이 쌀이, 쥐똥나무, 무궁화, 개나리, 장미, 회양목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암기가 필요하고, 교목이라는 것은 수고가 10m 이상의 큰 나무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나무, 낙엽송, 포플러, 뭐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교목과 관목의 기본 개념 알고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거시식물이 나옵니다. 거시식물의 수종으로는
은행, 소나무, 주목, 측백과 같은 나무들이 있고요. 꽃잎이나 꽃받침이 없고 단성화, 자 단성화 뭐죠? 한 꽃의 수술이나 암술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를 우린 단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단성화이며 중복수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특징 나왔습니다. 중복수종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 거시식물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시험 기출상 주로 많이 건드리는 건 거시식물에서 물론 수종도 건드리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반드시 외워두는데 아래쪽에 보면 속시식물이 나옵니다. 결국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을 비교하는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 둘 다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이라도 제대로 외워둔다면 그것의 반대 개념이 거지간하면 속시식물이에요. 그래서 거시식물의 특징의 반대 개념이 속시식물이 나올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외워둔다면 비교하는 문제가 어차피 출제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대비가 되겠죠. 자, 거시식물은 암꽃의 구조에 씨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씨가 겉씨이기 때문에 밑씨가 노출되어 있고 잎맥은 평행맥, 나란히 맥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고요. 도관이 없고 대부분 가도관, 헛물관이라고 합니다. 가도관이다. 그리고 체간에는 반세포가 없다.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오케이,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우리가 봤던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거시식물의 특성으로 옳은 걸 골라라. 오케이, 틀린 건 제끼면 되겠는데, 아까 우리 뭐 봤었죠? 헛물관. 자, 헛물관이라는 게 가도관이라고 동의어 같은 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헛물관, 가도관과 같이 아니면 형성층, 부름켜와 같이 이 용어 순화에 의해서 동이라는 그 문장, 단어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 가도관으로 외웠다가 나중에 헛물관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도관과 헛물관은 같은 의미인데 어쨌거나 거시식물에는 가도관이 있었습니다. 헛물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내용은 속시식물이 나옵니다. 자, 대표 수종으로 상수리, 개나리, 매실, 사과와 같은 나무들이 있고요. 꽃잎과 꽃받침이 있으며 양성화로 중보수정을 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거시식물의 반대로 나오는 거 개념이죠, 거의. 거시식물은 꽃잎과 꽃받침이 없었고 단성화였는데 속시식물은 꽃잎과 꽃받침이 있고 양성화입니다. 중복수정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특징을 보니까 씨방이 발달했고 밑씨를 보호한다. 쌍떡잎 식물이고 그물맥이다. 목질부에 도관이 발달되어 있고 반세포가 있는 체관이 있다. 자, 이런 식의 특징들이 대부분 반대 개념, 즉 거시식물의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쪽이라도 제대로 외워두시면은 특징 쪽 문제는 커버가 될 거예요. 물론 수종은 좀 별도로 외워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종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상록수와 낙엽수가 나옵니다.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르게, 즉 1년 내내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수목이고요. 대표 수종으로는 주목, 리기다, 사철, 비자, 동백과 같은 수종들이 있습니다. 자, 상록수는 낙엽수와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의 함량, 즉 에너지 함량이 계절적 변화에 적은 편이다. 왜냐? 사시사철 푸르다는 것은 햇빛에 대한 광합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즉 에너지, 광합성에서 발생된 에너지의 탄수화물의 변화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낙엽수. 계절에 따라 낙엽이 일제히 떨어진다. 우리가 보통 단풍, 낙엽 이렇게 진다라고 하는데, 자, 대표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낙엽송, 나구송, 상수리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낙엽수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면서 광합성량의 변화가 많아. 잎이 없으면은 당연히 녹색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니 광합성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즉 에너지량의 변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하고요. 서적에 있는 기출문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봤던 거를 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상기하고 여러분께서 또 복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우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본다고 외울 수 없어요.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시식물에 속하는 수종 묻는 문제 시간 나옵니다. 조림학 파트에서는 수종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수종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거시식물을 물었는데 우리가 뭘 봤었죠? 아까 자, 구상나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거시식물 구상나무 있구나 한 번 더 또 보는 거죠.